몬테소리 인테리어 철학과 도금적 적용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몬테소리 교육 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학습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 각자 다르며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이 몬테소리 박사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사의 틀과 우리들의 방식대로가 아닌 일반적인 너 이거 해, 너는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너는 지금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하향식 교육이 아니라 정리된 환경에서 아이의 자율과 경향을 존중하며 그 아이의 독립성을 촉진시키는 교육이라고 몬테소리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몬테소리 박사의 정신이 무엇이었냐면 흡수 정신이라는 것인데요. 아이는 모든 것을 흡수한다. 보고 느끼고 만지고 입에 넣고 이 모든 청각적인 시각적인 오감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것을 말을 못한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학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 아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오감을 통해서 이 환경과 교감도 합니다. 성교 안에서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뭐를 짚고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 그 발의 촉감, 또 만지는 모든 물건 이것들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돼서 이거는 뜨겁구나, 이거는 차갑구나, 이거는 말랑말랑하구나, 이거는 딱딱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정적 교감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두 번째는 몬테소리 박사가 얘기한 것은 인간의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아이의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탐험가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탐험가 정신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첫 번째가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뻗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그런 방향이 있는 반면 누구는 직접 나서서 실천으로 옮기고 그 어려운 일을 직접 해결해주거나 나가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관성이 있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의 정서에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곳, 노는 곳, 배변 활동 등 성교원에서 매일 반복되게 하는 행동들이 일정한 공간에서만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똥이 마려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싸죠. 근데 이 배변 훈련이라는 것이 똥은 화장실에서 싼다. 밥은 식탁에서 먹는다. 공부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먼저 잡아줘야 아이들이 이 방향성이 또 경향성이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하여금 아이의 경향성이 특정 공간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화장실을 데려가서 계속 배변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가 똥이 마렵네, 화장실을 가야겠구나. 밥 먹을 시간이구나, 내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민간기인데 이 민간기에서는 강하게 끌리거나 강한 관심으로 반복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이 정신을 집중하여 흡수하는 것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몬테소리 박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부 발달에 대한 민감인데 이거는 보통 움직임, 아이가 크면서 근육도 자라나고 뼈도 튼튼해지면서 처음에는 뒤집기, 또 기어다니기, 걷기, 뛰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서 자기 자신한테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기어다니고 싶은데 내가 몸을 못 받는구나. 내가 뒤집고 싶은데 지금 너무 불편한데 나한테 그런 힘이 없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시기쯤에는 이제 그 정해진 시기에 따라 뭐 몇 개월에는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몇 개월에는 뛰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해서 아 이때쯤이면 이런 발달이 있겠구나라고 미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인데 이거는 보통 오감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 목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있는 반면 이제 연필을 쓰는데 연필에서 뭔가 나오네. 그러면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 내가 이 펜을 잡고 썼을 때 결과물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는 마냥 신기하게 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책상에 그리거나 벽에 그리는 건 안 돼.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럼 이 아이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아 내가 쓰면 안 되는구나. 이 물건은 위험한 도구이구나. 이 물건은 나한테 혼나는 행동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물건이구나 라고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관찰입니다. 방금 말했던 세 가지의 작동 방식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관찰을 통해서 이 육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표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겠는데 첫 번째는 발달 과정의 이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엔 걸어 다닌다. 몇 개월엔 기어 다닌다. 이제쯤이면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끙끙대고 있는 거를 저희가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시간표를 만났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죠. 또 그 아이에 대한 노력과 능력 마찬가지로 끙끙대고 있는 그 시기가 이제 그렇게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 민감기에는 내부와 외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입에 넣는 행동 그 구강기 시절에는 이 아이한테 어떤 게 조심해야 되는지 찰흙을 지어주거나 작은 장난감을 지어주면 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환경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 찰흙 같은 암흑 같은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는 무서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무서움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환경을 미리 조성하다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아이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한창 뭔가 짚고 일어날 시기야. 근데 그 짚고 일어나는 게 약간 불안정하게 돼. 예를 들어 이런 나무 판때기 같은 거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쓰러지면서 이 아이에게 덮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먼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2민주가 한창 뒤집을 시기인데 뭔가 짚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공에 대고 허우적대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어떻게 그럼 이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뒤집기를 가르칠 수 있는지 또 걸을 시기가 되면 효과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짚고 일어서는 그런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성교원의 현재 모습인데 이 준비된 환경이라고 마지막에 몬테소리 박사가 이 이론을 내놨는데 이 준비된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이들에게 이 흡수 정신, 민감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최대 극대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말,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만지면 안 돼. 그거는 올라가면 안 돼. 거기 내려와.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되면 아이의 자아와 아이의 어떤 그 잠재력이 계속 이 부정적인 말에 안에서 덮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조화 공간입니다. 그 몬테소리 유아 대백과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조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집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이 조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조화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의 발달에 방해되는 장애물 요소가 없는 공간. 그래서 아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우고 잠재력이 넘쳐나는 곳이 되도록 목표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화 공간의 규칙은 아이 손에 닿지 않길 원하는 물건은 무조건 치운다. 두 번째, 아이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아이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가장 느낀 거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아이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아이가 펜을 가지고 왠지 벽에 그릴 것 같은데 그럼 벽에 그릴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그 환경을 조성하고 미리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가 그려도 상관없을 수 있게끔 벽지를 새로 한다든지 뭐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지워지는 연필 같은 거를 지워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는 안 돼, 못해, 하지마 이런 부정적인 말은 일절 미리 차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화 공간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에 찡겨도 그 손에 찡기는 것을 냅둘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공간이 돼야 돼요. 손을 찡김으로써 내가 이것에는 문틈 사이에는 손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치는구나. 이 서랍장은 내가 기어오르면 넘어지는구나. 그렇게끔 만들어주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그래서 당연히 무거운 책상들이나 무거운 이런 가구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조화 공간에선 모든 것을 만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입에 넣는 것 포함입니다. 구강기에 지금 노을이나 민호나 이제 곧 제이민주가 되겠죠. 이 아이들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입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물건들은 그 공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들의 보호적 본능보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시켜서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그 탐험과 정신을 발휘하는 와중에 다칠 수도 있고 뭔가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도 말하듯이 이 아이들이 다치고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저희가 지금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다가 다친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뭔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측면에서 아름다워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진들과 어떤 그냥 식물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요소들을 그 방 안에 꾸며가지고 이 아이들이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보는 모든 그림들과 그 어떤 식물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부재에도 부상 요소가 있을 물건은 바로 배제한다. 아이들 두고 저희가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교사회의를 하거나 적어도 30분 이상은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공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간간히 체크하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위험 요소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거기에 방치해 두고 선생님들이 쉴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쉴 수 있는 시간조차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더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구상한 시간표인데 먼저 첫째 주에는 책상과 교구함, 이불함, 매트, 펜스, 아기 소파, 지금 성냥반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할 장난감과 책을 선별하는 것이요. 2주차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지금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3주부터는 실질적인 모서리 보호대, 또 포스트잇 벽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화지 같은 것들, 그리고 거울, 천장에 야광별, 잠자는 시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런 효과도 줄 것이고요. 활동 매트, 사진 액자 등 네, 조화 공간의 아주 좋은 예시죠. 이렇게 뭔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아예 배제되어야 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4주차에는 이 완성된 공간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가구들을 다 뺐는데 다른 방이 너무 넘쳐난다. 그러면은 또 이거를 어떻게 옮길 건지 구상을 해보고 좀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성교환이라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최대한 성냥반을 조화 공간으로 만들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성교환에서는 조화 공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거기에다 두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과 대한 교류가 극대화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자유를 주고 거기에 두셨는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선악과를 통해서 성교환의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악과가 무엇일 건지 저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켰을 때 그 자유에서 나오는 행복과 그 자유에서 나오는 잠재력과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인테리어 팀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